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7강 현금 수취 채권과 지급 채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제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파트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할게요. 첫 번째는 이론을 배우는 시간으로 해서 강의를 좀 나가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는 별도로 떼서 파트 2로 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에서 하는 것과 문제를 풀면서 왜 이래야만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원리 과목이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 시간에는 분량도 좀 많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는 기업 활동과 유동성. 유동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야말로 이렇게 부드럽게 물 흐르듯이 이런 그런 흐름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자금, 재무의 관점에서의 유동성을 가리킵니다. 보통 우리가 재무적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재무 유동성과 관련해서 현금의 흐름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현금 거래에 있어서 어떤 실무적인 또는 이론적인 개념들과 거래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현금, 현금성 자산 및 당좌 예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부 통제 원칙, 현금에 대한 내부 통제로서의 소액 현금 제도, 그리고 은행 계정 조정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금융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용어를 잘 봐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매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매하는 거예요. 매입은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물건을 판매한 대금이 생기죠.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현금으로 또는 뭐 카드나 어떤 결제 수단으로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면 뭐가 남느냐? 채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매입, 우리가 뭘 사들였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면서 돈을 지급하거나 뭐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뭐 어떤 결제 수단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건을 가져왔다. 그럼 뭐가 남게 되느냐? 채무가 남게 됩니다. 자, 이런 용어들이 오늘 특히 많이 등장하니까 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수취 채권이라고 하면 수취, 받을 숫자예요. 취하다. 무엇을? 채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채무는 내가 돈을 갚아야 될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채권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재화나 용역 등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다른 외상 기업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차용증서나 어음을 받는 경우 차용증서, 어음 이런 용어도 등장하게 되고요. 자, 매출 채권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상품이나 제품, 용역을 판매하는 걸 말하죠. 와 관련하여서 발생하는 채권 외상 매출금. 말이 어렵네요. 채권 외상 매출금 그리고 받을 어음. 자, 좀 더 들어갑니다. 자, 현금이라는 말과 현금성 자산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현금, 영어로 캐시,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cash equivalent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현금과 동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들을 말하는데 재무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볼게요. 테이블 2를 보세요. 현금은 통화, 그 다음에 통화 대용 증권, 요구불 예금,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현금이라고 하고요.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봅시다. 통화는 지폐나 주화,
우리가 지갑에 가지고 있는 지폐, 1,000원권, 만원권, 5만원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통화 대용 증권 그러면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나 당주압 수표를 의미하게 되고 우편환 증서, 우편으로서 보내는 현금성 증서를 말하는 거죠. 송금환, 이거는 뭐 무역이나 이런 원거리 거래를 할 때 발생되는 그런 통화가 되겠고요. 요구불 예금은 뭐냐면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당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당좌는 그냥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좌, 그러니까 계좌 예금이다. 당좌 예금을 계좌 예금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현금성 자산이란 뭐냐? 취득 당시에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자, 어떻게 해요? 언제? 석 달, 한 분기. 1년이 4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는 12달인데 한 분기니까 석 달이 되죠.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거나 어떤 회기를 정리할 때 분기별 정리하는 단위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런 것처럼 석 달 또는 한 분기에 만약에 내가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3개월 이내짜리다. 라고 한다면 이건 뭐다?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넘어서는데 1년 이내에 어떤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대여금 같은 그런 채권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하고요. 1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금융상품의 종류를 구분하는 용어다. 그런데 우리는 회계적 관점에서는 당장에 내가 들고 있는 현금과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고 또 1년 이내에 단기 금융상품, 또 1년을 초과하는 장기 금융상품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약속어음이라는 게 나오는데 약속어음이라는 거 뭐냐면 은행이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타인과 거래를 할 때 내가 이 대금을 납부를 하겠소 라고 약속을 하는 일종의 증서, 그것을 우리가 어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이제 어음이라는 것 또는 당좌 수표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은행에 맡겨둔 돈이 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나의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표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의 예금이 있다면 나는 1,000만 원까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00만 원어치 수표를 발행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인데 여기에 새로운 그 용어가 등장해요. 당좌 차월, 뱅크 오버드래프트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은 뭡니까? 내가 가진 예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나는 1,5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권리를 약정받는 것. 자, 그래서 내가 그야말로 마이너스 500만 원 정도는 가져올 수 있는 신용이 있다. 또는 내가 그런 약속을 받았다라는 걸 가지고 당좌 차월, 넘겨서 내가 가진 예금보다 넘겨서 현금성 자산을 또는 현금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도는 계속 나갑니다. 기업에서는 사소한 지출에 대비해서 소액의 현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전도금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소액 현금 패티 캐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부서마다 쓰는 비용들이 있는데 뭐 하다 보면 소소하게 문구점도 가야 되고 교통비도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우편이라든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금액들이 뭐 1,000원, 3,000원, 5,000원, 뭐 12,000원, 35,000원 이런 비용들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결제를 받고 승인받아서 자금을 집행하기가 어려우니 소액의 현금, 뭐 예를 들면 5만 원이나 10만 원, 그보다 더 크다면 뭐 몇십만 원 단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미리 주는 것을 전도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125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증빙과 자료들을 맞춰보니까 110만 원까지 밖에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일이지? 했을 때 15만 원의 자료나 증빙이나 근거나 내역을 못 찾겠다라고 할 때 이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해서 회계 원리적인 제도를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때 자, 현금 과부족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계정 차변 그리고 현금 과부족 계정 대변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잡손실 플러스가 됐을 때는 잡이익 이렇게 표현하면서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연습하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은행과 거래를 하다 보면 은행의 계좌 잔고와 회사의 장부가 실시간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빠져나갔는데 그게 뭐 이길 계상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오늘 거래가 벌어졌지만 내일 그게 정산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수표를 인출을 해갔는데 그 보통 보면 우리가 은행 가면 수표를 제시를 했을 때 또는 수표를 찾을 때 오늘은 그 인출이 안 되십니다. 수표를 입금했을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오늘은 현금으로 인출이 안 되십니다. 내일 찾아가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경우를 가끔 만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은행 통장 잔고와 회사 장부, 회계 장부가 실시간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럴 때 그 은행 미기록 예금 같은 게 있고요. 기발행됐지만 미인출, 발행은 되었지만 인출되지 않은 수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통지 예금, 통지되지 않은 예금이 있거나 은행 수수료인데 우리가 회사가 직접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해서 소액인 것 같지만 어찌됐든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회계 업무를 하다 보면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지급 채무는 뭐냐면은 기업이 미래에 현금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입 채무는 일반적인 상거래.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팔거나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기업의 회계순환 과정도 배웠고 상품 매매 기업의 회계순환 과정도 배웠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거래를 하는 큰 두 가지 유형이 서비스와 상품이다.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것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용역을 판매하는 이 두 가지 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수취 채권과 지급 채무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 같으면은 여러분들하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케이스를 상정하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다양한 경우, 우리가 회계 업무를 정식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실생활에서 금융 활동을 하면서, 금융 활동이라기보다는 자금을 관리하는 활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케이스들을 놓고 한 번씩 대입해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인데, 이것은 일단 오늘 강의에서는 생략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량이 많아요. 자, 결산 관련 계정을 봅시다. 결산 관련 테이블 4, 결산 관련 계정을 보면, 자,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경과가 된 것이 있고 아직 오지 않은 기간 미경과가 있는데, 자, 자산의 미수 수익 선급 비용 이런 개념이 있고요. 부채에는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개념은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딱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좀 읽고 또 풀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내가 돈을 받았는데 아직 어떤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누구 돈입니까? 제 돈인가요? 예, 상대방 돈이죠. 예, 저한테 준 사람 돈이에요. 근데 돈은 어디 있다? 나한테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는 선급 비용 또는 선수 수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네. 자, 선급, 먼저 급, 지급하다. 그 다음에 선수, 먼저 수, 받을 수, 먼저 받았다. 자, 상대방 관점에서는 선급, 미리 준 거예요. 받는 관점에서는 선수,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돈이죠? 받은 사람, 내가 들고 있는 나의 돈이 아니라 상대방 돈이다. 그러나 들어왔기 때문에 장부에 기재는 한다. 뭐라고? 선수 수익으로, 상대방은 선급 비용으로 기재를 한다. 엄밀히 따지면 등가, 내가 이 대금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성립된 것은 아니지만 거래 편의상 미리 준 것을 잡아놓고, 그래서 기간이 도래하면, 약속된 기간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그 시점이 된다면 이게 온전히 나의 매출이 되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채권이 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아직 준 적이 없는데 돈부터 받았다면 그것은 미리 받은 것이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산과 부채, 자산은 내 거고 부채는 채무를 지는 거죠. 기관이 경과되면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까랑 반대죠. 내가 물건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상대방이 아직 돈을 주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거죠? 내가 물건을 줬기 때문에, 물건을 납품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상대방은 그 물건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은 채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수익은 수익인데 어떤 수익이다? 미수, 아직 못 받은, 받지 못한 미수 수익이 벌어지고, 상대방은 미지급 비용, 아직 주지 못한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수수익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 표를 통해서 좀 잘 개념을 익히시면 좋겠어요. 자, 결산계정,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이제 오늘 문제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자 비용 개념이 나와요. 이자라는 것은 기간에 따라서 연동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점에 그 이자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수가 되느냐 또는 뭐 미지급이 되느냐 뭐 이런 구분들이 나눠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매출 채권의 대손과 평가. 자, 여기 또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옵니다. 대손. 손해에 대한 것이에요. 자, 대손상각비라는 말이 나와요. 거래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매출 채권을 받을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비용.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제가 물건을 10개를 납품을 했어요. 하나당 10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나는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지 못한 돈이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상대방의 형편을 봤더니 이 사람이 3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다리면 될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어디까지냐 봤더니 500만 원을 못 받았지만 300만 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고 200만 원은 받는 게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불가능에 가깝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대손상각. 손해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직접 상각법이 있고요. 충당금 설정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 확실해졌다. 어떤 내가 손해가 200만 원은 정말 못 받는 거구나. 확실해지면 차라리 그 시점에서 내가 200만 원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채권을 수취하지 못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 단계가 된다라고 보고 직접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있고요. 충당금 설정은 뭐냐면 우리 이 거래의 경험을 보아하니 보통 이런 거래를 하면 10% 정도가 외상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 또는 10%가 많다면 1% 정도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 라고 하면 미리 그 대금을 장부상에 반영을 해두는 거예요. 왜? 그래야 미래에 있을 충격을 대비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우리 일상적인 거래 행위에서는 종종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적극적으로 기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손 추정 방법이 뭐 연령분석법이나 매출 채권 비율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중요하진 않고요. 이거보다는 우리는 그러면 조건이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장부 기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 회계원리 시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테이블 5번이 나옵니다. 기타 단기 채권과 단기 채무. 뭐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는 뭐 미수금, 미지급금이 있고 미수수익이 있고 미지급 비용이 있고 선급금이 있고 선수금이 있고 선급 비용이 있고 선수수익이 있고 가지급금이 있고 가수금이 있고 예수금이 있다. 자, 이 용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터디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스터디는 그냥 가볍게 사전을 찾아보세요. 사전을 찾아보면서 쭉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차분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딱 그 강의자로서 드리는 말씀은 이 미수금, 미지급금,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금, 선수금,
선급비용, 선수수익, 가지급금, 가수금, 예수금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입에 달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용어를 말하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세요라고 하는 일종의 과제이고요. 과제를 제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정말 우리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개념을 일일이 다 얘기하면 너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내서 모바일을 통해서 한번 용어 사전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자꾸 개념을 익히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다? 이 용어를 내가 말로 해본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일이 있을 때 그럼 그 미지급 비용이네. 또는 그 가수금이네요. 또는 선수 수익이네요. 그거는 선급 비용이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번 수업 시간은 성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의 매각해서 팩토링, 그 다음에 어음의 회계 처리, 약속어음, 지급어음, 받을어음, 발행과 수취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용어로서 이해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여기까지 하고요. 파트 2는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